다들 그러세요.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고요. 예전과 다르게 참 살기 좋아졌다고요. 글쎄요, 저는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서 그런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 하고 기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꼰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게 꼰대가 아니라 아직도 직업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아들 낳은 게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꼰대가 아닐까 싶네요. 제 사연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가 났냐고요? 제가 정말 미친 시댁에 한바탕에 시집을 갈 뻔했거든요. 예비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절절한 사랑이면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니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는 것이 지금은 엄청나게 후회스러울 지경입니다. 너는 그럼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를 허락해 줄 거라 생각한 거니?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거의 코 하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처음 예비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 날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속도 없고 벨도 없이 전 그런 집안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팔푼이었고요. 사람이 다 살면서 드라마 같은 만남, 드라마 같은 극적인 성공을 기대한다지만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막장 스토리가 전개될 줄은 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그때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집안 가지고 어디서 떨어진다는 얘기 들을 사람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티를 못 내고 다닐 뿐이죠.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현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이세요. 그래서 올해 선거만 끝내고 내가 사연 한번 꼭 보내야지 써야지 했던 게 이렇게 늦어졌네요. 익명이긴 하지만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도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금방 추측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뭐 딱히 잘못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도 아니지만 괜히 누를 끼칠까봐 조심스러웠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 혹시라도 제 사연 듣다가 어라 이거 누구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저를 아는 지인이시면 조용히 연락만 해주시고 아니면 저와 구독자님들의 비밀로 두고두고 간직하자고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홍길동 같은 소리냐 싶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이마에 피가 날 때까지 맨땅에 헤딩을 하셨던 아버진 언제 떠올려봐도 참 존경스러운 분이긴 하지만 전 그런 아버지를 남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세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다른 분들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세운 아버지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였죠. 오빠 미쳤어? 아버지 알면 어쩌려고 이래. 아무리 아버지가 바쁘다고 그러셔도 오빠가 집에서 이렇게 개차반처럼 사는 거 알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야, 너 하나만 입 다물면 평생 아버지가 알 일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게 순전히 내 잘못인 것 같냐? 나 이렇게 될 때 방치해놓은 아버지 탓도 있는 거야. 문제 생기면 뭐, 전날 아버지 뒀는데 뭐가 걱정이야? 알아서 해주시겠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에 막 올라갔을 때 저희 오빠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당시에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막 정치에 입문을 하시던 시기였죠. 뭐 이혼이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흠은 아니어도 자식들 마음에 흠을 내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뒷바라지를 할 생각도 없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엄마의 선택은 여자로선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오빠에겐 꽤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당시에 전 두 분의 선택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저희 오빠가 더 난리였죠. 이미 협의 이혼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엄마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는 날까지 울고불고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갈 수 있냐고 엄마가 저 멀리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모진 말을 쏟아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외부 활동으로 늘 바쁘셨고 오빠와 저도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으니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마음속은 아직 물러터진 그냥 어린애에 불과했을 뿐인데 말이죠.
두 분이 이혼을 하신 이후로 아버지는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오빠는 점점 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가끔씩 저희 남매를 챙겨주러 집에 오시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도우미 아주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주시긴 했지만 사춘기 남학생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말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걱정은 고스란히 오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제 몫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건지 모르겠지만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방에서 담배 냄새까지 풍기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오빠에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요즘 뭐하고 다니냐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요. 오빠가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빠에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빠가 막 웃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을 것 같냐고요. 야, 너도 정신 차려. 아버지가 진짜 우리 생각하셔서 데리고 있는 것 같냐? 이혼까지 한 마당에 자식 버렸다는 소리 들리면 자기 국회의원 당선 안 될까봐 억지로 데리고 있는 것 뿐이야. 애초에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엄마를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겠지. 우리한테 관심 없어. 관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오빠가 그렇게 바깥으로 나들기 시작한 것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전 오빠가 진심으로 걱정됐으니까 할머니와 아빠에게 아무래도 오빠가 요즘 밖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 같다. 집에 마음을 잘 두지 못하는 것 같다. 진지하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오빠의 말대로 아빠는 정말 저희에게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아들의 방황을 사춘기 시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잠깐 한때의 실수 정도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저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놔둬라. 남자애들은 그럴 때 더 잡으면 엇나가기만 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 없으니까. 경호가 뭐 문제 일으키는 것 같으면 아버지한테 연락하고 큰 사고 칠 놈은 못 되니까 별일 없겠다만 너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네 오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 그제 아빠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던 오빠의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오빠는 금방이라도 뻥 터져버릴 것 같은 상태가 분명했는데 정말 바빠서 그러신 건지 아들을 철석같이 믿어서 그러셨는진 몰라도 별 문제 아닐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아니 애초에 이걸 문제라 생각하지도 않으셨던 게 아닐까 싶네요. 결국 그렇게 덮어놓은 데서 뻥 하고 큰 소리가 터졌지만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오는 오빠지만 이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를 않고 아버지도 일 때문에 며칠간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셨던 상태에 할머니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 혼자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확히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오빠가 흐느끼고 있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경희야, 나 어떡하지?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친구를 좀 때린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난 진짜 이럴 생각 없었는데 어떡하지 경희야? 나 어떻게 해? 오빠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를 쳐도 이론적으로 사고 칠 줄은 몰랐으니까요. 당장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걸 나한테 얘기해서 뭐가 해결되냐고. 지금 당장 119든 뭐든 친구 데리고 병원으로 먼저 가라고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건지 저랑 전화를 끊고 구급차를 부른 것 같더라고요.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받지 않던 아버진 끈질기게 몇 번이나 전화를 더 걸고 나서야 받으셨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귀찮은 자식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답답하셨을 겁니다.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에게 얘기를 할 테니 너도 얼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병원으로 가보니 상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상대방은 학교에서도 오빠를 꾸준히 괴롭혔던 동급생이었나 봐요. 엄마의 이혼부터 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던 오빠가 아버지 얘기가 나와도 입을 꾹 다무니 애비 애미도 없는 놈이 아니냐면서 그걸로 계속 꼬리를 물고 늘어졌고 거의 1년이 넘는 괴롭힘을 참지 못했던 오빠가 먼저 상대 학생을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시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공천 심사 기간이었다는 게 문제였으니 말입니다. 아! 기가 막혀서 정말 애비도 없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크게 문제 삼을 테니까. 다행히 다친 것 빼고는 병원에서 회복이 가능한 수준이긴 했지만 문제는 상대 학생의 학부모였습니다. 처음엔 오빠와 같은 반 학생들이 상대 학생이 저희 오빠를 괴롭히는 걸 봤다는 식으로 증언을 하니까 서로 그냥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으로 나왔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불러일으킨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내가 당해다 이거 진짜 문제 삼을 거다. 바빴던 아버지 얼굴을 그때 다 봤던 것 같네요. 결국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이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나서야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도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100번, 1000번 따져서 저희 오빠가 먼저 손을 든 건 나빴지만 뜯어낼 것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고 나니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혐오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네가 제정신이야? 애비 앞길에 죄를 뿌려도 유분수지. 너 지금 우리 집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너 그러다 진짜로 잘못됐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다행히 아버지 선에서 문제가 잘 마무리되고 당내에서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아서 공천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 가족에게 이 일은 쉽게 회복되기 힘든 트라우마로 남게 됐습니다. 오빠는 한때 방황으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긴 했지만 천성이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에요. 그건 가족인 제가 가장 잘 아는걸요. 어머니의 이혼, 학교 내에서의 지속적인 따돌림,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오빠는 본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관리하기 힘든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꼭 반대 방향을 보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공천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정계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오빤 몇 번이나 스스로를 해치는 시도를 하려다 실패해서 병원에서 연락이 오곤 했으니까요. 결국 가족들은 오빠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오빠는 요양을 목적으로 시골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양이 목적이라고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오빠가 언제라도 나와서 사고를 칠 수 있는 상황인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오빠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너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한단다. 적어도 아버지한테 가족은 약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예전엔 그 말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참 잔인하게만 들렸었는데 제가 조금씩 자라면서 아버지의 말뜻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공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 이 사람을 지켜본다는 것은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선은 이 사람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등 뒤에 꽂히는 시선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뭐 하나라도 실수하고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걸 빌미로 아버지를 끌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거렸죠.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오빠가 입원을 하고 혼자가 되면서 할머니와 종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텐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는 말이니까요. 연줄이고 빼기고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아들을 국회의원까지 만들 정도였으니 저희 할머니의 공이 없을 리 없죠. 엄청나게 억척스럽게 생활력 강하신 분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열을 올리셨던 분이니 그걸 감당 못했던 엄마가 이혼을 선택하신 것도 이해가 영 안 가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자식은 이미 장성했겠다. 본인의 최대 목표였던 국회의원까지 다 일어났겠다.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맹모의 가르침은 아버지가 아닌 저에게 대물림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치 오빠처럼 될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았죠. 니네 엄마가 그렇게 집만 안 나갔어도 경호가 그 지경까지 나빠질 일 없었을 텐데. 엄마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책임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넌 절대 그렇게 해야 안 되게끔 이 할미가 지킬 거다. 알겠니? 그때부터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만 하고 지내는 사이로 자랐어요. 어쩔 땐 병원에 가 있는 오빠가 부럽다는 생각도 했죠. 이 꼴 저 꼴 안 보고 속 편하게 살아도 괜찮으니까요. 차라리 어줍지 않게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보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들에 대신 사인을 해주고 어느 순간부터 저도 아버지가 나서서 제 인생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노릇을 더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저희 가족은 확실히 어딘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 이런 단어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어려웠다 전해 들었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역시 결국 갈라서고 말았으니까요. 조용히 갈라섰으면 다행이게요. 각자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면 대체 자식은 뭐하러 낳았을까? 왜 굳이 낳아서 이렇게 불필요한 고통 속에 살게 만들었을까? 원망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난 저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연애든 결혼이든 끝이 있는 거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겠다고요. 대학교에 올라가고 친구들 사이에서 화목한 가족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도망치듯이 자리를 떴어요. 경희 넌 대체 왜 소개팅 한 번을 안 하니? 귀찮아질 것 같은 질문이 나올 때도요. 지독하게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터라서 주위에 사람이 끊기는 것은 늘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건 극도로 꺼려 했습니다.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긴 했지만 또 막상 누가 다가와서 자기랑 만나볼 생각이 없다고 한다든지 소개팅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소리를 하면 냅다 발을 빼버렸죠. 난 아직 연애할 생각은 없어서 그래. 남자한테 관심도 크게 없고 그냥 연애가 재밌나 싶어서 매일같이 울고불고 싸우고 감정 소모하고 난 그런 게 딱 질색이더라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굳이 혹 하나 더 붙여가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해서 안달인 건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제가 언젠가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들 그랬거든요. 경희 네가 아직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다. 그 말도 안 되는 신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원래 사랑인 거다.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했죠. 이래서 사람이 항상 장담을 하고 살면 안 되나 봐요.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하고 장담을 하는 순간 무조건 깨어지는 법이잖아요. 저의 그 콧대 높은 자존심도 예비신랑을 만난 이후로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대학 때부터 곧잘 붙어 다녔던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받은 연락 때문에 나갔던 자리였죠. 죽어도 안 나갔던 소개팅, 정작 내 소개팅도 아니었어요. 당사자가 급하게 못 나갈 일이 생겨서 대타로 나가서 밥만 먹고 와주면 된다고. 어차피 파토날 소개팅이었으니까 나가서 평소에 너 하던 대로 남자한테 관심 없는 티를 팍팍 내고 오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겠다고. 주선자가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회사 선배라나요? 상대방도 인턴 끝내고 레지던트 2년차 전공의라서 스케줄 맞추기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주라, 응? 내가 밥이고 술이고 다 살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것도 아니고 소개팅을 어떻게 대따로 나가. 자기도 이제 모르겠다면서 대신 안 나가주면 친구고 뭐고 다신 얼굴을 안 볼 거라고 하도 으름장을 낳는 통에 억지로 꾸역꾸역 나갔던 자리였는데 거기서 예비 신랑을 처음 만나고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니 사람이 얼마나 까탈스럽게 굴까 싶어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소개팅 시간에 늦어 헐레벌떡 들어오는 수더분한 인상도 마음에 들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지 않는 성격하며 솔직한 친구가 이런 소개팅 자리를 놓쳐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쪽도 제가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첫날은 끝까지 친구인 척을 하면서 자리를 이어나갔었는데 이후에 주선자를 통해 친구에게 다시 만날 수 있냐는 연락이 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통 인연이 아니다 싶었던 친구가 주선자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제 친구도 괜찮은 사람이니 우리 이참에 중매 서줬다 생각하고 나중에 밥이나 함께 얻어먹자. 그렇게 나서준 덕분에 웃기는 에피소드로 마무리될 뻔한 저희들의 인연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고요. 대학병원 레지던트 2년차, 퇴근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쁜 상황이었지만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성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 삶에 이런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제일 가까운 사이였던 남자 2명, 아버지와 오빠에게선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이었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했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진지한 관계였기에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아버지 직업이 어디 내세우기 창피한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동안 살면서 당해온 곳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쉽사리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집안 사정 알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때 되면 이것도 길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나 학생 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오빠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어.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아버지도 일이 바쁘셔서 나를 돌봐주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 나한테 할머니가 엄마 같으신 분이야. 그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해. 나도 얘기하잖아. 우리 아버지 일찌감치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할머니랑 계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친가 쪽이랑 인연 끊기고 어머니 과부 되면서 외가 쪽이랑도 거의 인연이 끊겨서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남들은 요즘 세상에 시댁 친척들, 시할머니까지 챙겨야 한다고 골치 아프다는데 나랑 결혼하면 시어머니 딱 한 명 챙기면 되니까 오히려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레지던트 3, 4년 차에 접어들 무렵 업무 강도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면서 결혼들을 많이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면서 예비 신랑은 오히려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 챙겨야 할 식구가 덜하니 스트레스도 그만큼 덜하지 않냐 얘기를 했습니다. 홀어머니라고? 아니, 소개시켜줄 때 그런 말씀은 안 했는데. 뭐? 챙겨야 할 식구가 덜하니까 스트레스 덜 받지 않냐고? 그건 네가 이쪽 생리를 너무 모르고 있어서 하는 천하태평한 소리다. 그쪽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라고 해도 원래 제일 무서운 게 개천에서 나온 용이라고. 거기 그 홀어머니가 자기 아들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 그거 자기 아들한테 다 보상받고 싶을 텐데 갑자기 어디서 며느리라고 나타난 게 홀랑 내 아들 채간다고 생각하면 분통 터져서 가만 안 있을걸? 낸들 결혼 얘기까지 나올 줄 알았겠니? 그래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혁준 씨 보면 어머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실 분은 절대 아니야. 안 그래도 집에 가서 내 얘기하니까 이번 주에 부담 갖지 말고 얼굴이나 한번 보게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보면 알겠지 뭐. 친구는 결혼도 안 한 사이에 뭐 벌써부터 집에 가서 노예 테스트를 할 일이 있냐면서 어지간하면 결혼 전에는 밥도 밖에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통해 부담 갖지 말고 얼굴이나 보자. 어른이 먼저 말씀하신 거고, 또 저도 예비 시어머니라는 분이 어떤 분일지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인사를 가고 나니까 친구 녀석이 해했던 얘기가 무슨 소린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음 편히 오라고 하셨다고 정말 마음 편히 갈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불렀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려고 불렀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두 사람이 다 안 왔을 거잖아. 나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사람 불러다 앉혀놓고 면전에다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마음 편치 않고요. 더 정붙이기 전에 헤어져요. 인사를 하고 선물을 건네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붙이기도 전에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비 신랑과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 달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신랑도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했던지 엄마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예비 시모의 표정은 변화 하나 없었습니다. 너는 그럼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랑 허락을 해줄 거라 생각한 거니?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거의 고 하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너 의사야. 정신 차려. 지금 선자리에 나가면 네 뒷바라지 해주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다고. 괜히 애먼 사람 앞길 막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순히 좀 놓아줘요. 양심도 어지간히 없어야지. 누구 아들로 팔자를 고치려고? 어머니, 지금 사람 불러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아니잖아요. 일단 나가자. 저 정말 실망이에요. 이럴 거면 애초에 부르질 마셨어야죠. 사람 앉혀놓고 이게 무슨 무례한 경우예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직설적인 모욕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비 신랑이 아무리 큰 소리를 내더라도 난 절대 틀린 소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저에게 고스란히 날아왔습니다.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차를 몰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몇 번이나 거듭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 뭐 때문에 저렇게 예민하신지 모르겠다고. 아무래도 다음번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면서요. 제가 바보도 아닌데 그 정도 눈치는 있죠. 예비 시어머니가 오늘 특별히 더 예민하셔서가 아니고 오늘 제가 뭔가 특별한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그냥 제 조건, 제가 처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애초에 내 아들 넘보지도 말아라 하고 일부러 시간 내 불러서 으름장을 놓으셨다는 것을요. 오늘 예비시댁에 인사가는 날이라고 아침부터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한답시고 온 난리를 치면서 나갔던 손녀딸이 풀이 잔뜩 죽어서 들어온 것을 보고 눈치 빠른 할머니가 모르실 리가 없죠.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그쪽 집에서 뭐 때문에 널 마음에 안 들어 하냐고요. 거기서 아버지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 오빠 얘기까지 하면 아주 개거품을 물 기세라 턱끝까지 차오르는 말은 많았지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걸 겨우 참고 할머니에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하루 종일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피곤하다고 대충 둘러대고 방으로 들어와서 혼자서 소리도 못 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금 사연을 쓰면서 차라리 그때 그냥 우리 집안도 그렇게 꿀리는 집안 아니다. 그쪽 집안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큰 소리라도 지르고 나올 걸 하는 후회가 막심하지만 사람이 원래 다 겪어봐야 그때 못한 말도 막 후회로 남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전혀 못했어요. 그냥 저 혼자 가냘픈 비운의 여주인공이었죠. 나랑 예비 신랑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겨우 이런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요. 아무래도 사람이 사랑을 하면 머리에 어디 나사라도 하나 풀리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예비 시댁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그따위 바보 같고 멍청한 생각을 하겠냐고요. 결국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은 다 제가 판 무덤이네요. 그 뒤로 진짜 바쁜 건지 아니면 예비 시모 등살이 정말 무서워서인 건지 예비 신랑의 연락도 어쩐지 예전같지 않아서 속 시원하게 헤어지면 될 걸 기어이 그 집 구석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네요.
예비 신랑이 주말 근무를 하는 날이었고 전 예비 시어머니랑 둘이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으니까 또다시 떨떠름한 표정의 예비 시모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도 말귀는 잘 알아먹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무슨 일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저희 둘만 봐주세요, 어머님. 아들 뒷바라지 못해주는 여자일까봐 걱정스러우시겠지만 둘이서 열심히 살면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편견 없이 한 번만 제대로 봐주세요. 고개 숙여 부탁을 하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시모가 그럽니다. 정말 뭐든 열심히 할 수 있겠냐면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무슨 날인진 몰라도 장을 잔뜩 봐놓으셨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음력 생일이랍니다. 생일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음력으로 챙긴다고 해도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아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워낙 몸이 약해서 집안에서 챙기는 생일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식구 같고 정이 안 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뭐라도 해보겠다니까 그럼 일손이라도 도우라고요. 친구 말대로 결혼 전에 시댁에 굳이 먼저 찾아가서 무급으로 노예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도와 잡채며 전이며 거의 명절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좋은 날인데 케이크도 하나 없는 게 좀 그렇네. 이제 곧 퇴근을 하고 집에 올 시간 다 됐으니까 네가 얼른 가서 케이크 좀 큰 걸로 하나 사오겠니? 제가 자처한 호구짓이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고 나니 예비 시모는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 없어서야 되겠냐면서 나가서 케이크를 하나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요 앞에 빵집이 있으니까 걸어서 금방 다녀올 수 있겠다 했는데 그쪽 말고 먼 동네에 있는 빵집에 다녀오랍니다. 같은 빵집인데 굳이 거기까지 다녀올 필요가 있냐 하니까 예비 신랑이 거기 빵집을 좋아한다면서 꼭 거기 있는 케이크를 하나 사야 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나서긴 했는데 퇴근 시간이 애매하게 겹쳐서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는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래도 하루 종일 어머님이랑 같이 고생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걸 보면 예비 신랑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즐거운 마음 하나로 케이크 박스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저 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한 경우는 또 처음 겪어보네요. 아직도 그때 순간을 생각하면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에요. 신발장을 보니 예비 신랑은 이미 퇴근을 하고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활짝 웃으면서 예비 시댁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펼쳐진 광경에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함께 죽어라 차린 음식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올라가 있더라고요. 생일상이요? 아니요. 제사상이에요. 예비 신랑의 음력 생일이라고 했었던 그날은 바로 돌아가신 시부의 기일이었던 겁니다. 웃으면서 케이크를 들고 있는 저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예비 신랑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 넌 미친 거 아니니? 내가 아버지 기일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믿고 엿먹이고 싶은 마음이어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아니 세상에 무슨 제사가 파티도 아니고 케이크를 사들고 오는 무식한 애가 어디 있어? 세상에 난 정말이지. 아무리 할머니랑 같이 살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셋이 같이 먹을 간식 좀 사오라니까 케이크를 사올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 정도까지 생각이 없는 게 말이 돼? 그 자리에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케이크 박스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아니라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하루 종일 저랑 음식 준비 같이 하지 않으셨냐고 이거 진짜 오해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어머님은 거짓 눈물까지 짜내시면서 절 미친 여자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문이 턱턱 막히던데요. 그 와중에 제일 견디기 힘든 상황은 저를 의심하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눈이 시뻘개져서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부 사실이냐고 되묻는데 누구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를 믿어줘야 할 예비 신랑마저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 저한텐 가장 참을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태까지 당신이 만났던 사람이 그렇게 개념 없는 여자로 보여? 내가 당신 아버지 기일인 걸 알고도 케이크를 사오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라고? 나 어머님한테 어떻게든 점수 따보려고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음식장만 했어. 당신 음력 생일이라고. 당신 어머님이 거짓말해서. 이 케이크도 그래서 사왔던 거고.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결혼 내가 안 해. 다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헤어지자 우리. 이제 바라는 대로 돼서 속 시원하시겠어요. 두 사람 다 제 인생에 엮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차마 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고 뒤에서 다급하게 저를 부르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치고 그렇게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절 보시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자기 손녀딸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들으실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제 손을 이끌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자고 그 집에 가서 아주 끝장을 보고 오자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손녀딸한테 감히 어디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 너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하다못해 그놈 뺨이라도 한 대 시원하게 때려주고 왔어야지. 왜 거기서 가만히 다 당해주고 있냔 말이야?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할머니 됐어. 이제 다 끝났어. 나 이제 그 사람들이랑 더 엮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팔자에 무슨 결혼이야. 나 애초에 결혼할 마음도 없었어. 그거 해봤자 아버지처럼 이혼하고 자식 낳아 가슴에 대못 받게 될 거 뻔히 아는데. 할머니 그냥 난 애초에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그 집구석에 기어 들어가선. 할머니를 끌어안고 그제서야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불쌍한 내 강아지 불쌍해서 어쩌면 좋냐고 눈물을 훔치셨죠. 그래 차라리 그 빌어먹을 집구석 이제 안 보면 그만이다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잖아요. 더러운 인연일수록 질긴 법이라고요. 악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너 미쳤어? 이 새벽에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자는 건데? 내가 너 이러자고 키운 줄 알아?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진짜 못 살아.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지금? 어? 여기서 콱 죽어버릴까?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조용히 좀 해. 양심 있으면 엄마도 경희 씨 얼굴 보고 똑바로 사과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고도 그렇게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맞아? 경희야, 미안해. 문 좀 열어봐, 어?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저도 지쳐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일찌감치 잠에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워서 깊게 잠에 들지 못했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죠. 잠에서 덜 깬 눈으로 문 밖으로 황급히 달려온 할머니의 얼굴을 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꿈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할머니도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냐면서 밖에서 무슨 일이 난 거냐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 대문이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목소리를 왜 못 알아듣겠어요. 문 앞에서 저를 부르는 것은 제가 오늘 매몰차게 돌아섰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저와 다르게 할머니가 안경을 쓰시고 겉옷을 챙겨 입으시고 문을 여셨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꼼짝하고 있지 않는 예비신랑과 그런 예비신랑을 질질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예비시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곤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 뻔뻔한 낯짝을 들이밀어? 자네가 제정신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술까지 마셔놓고 자식 키워놓은 거 보니까 애미란 인간은 말 안 해도 알겠구만. 하긴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한테 그렇게 개념 없는 소리를 하면서 모욕을 줬겠지.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경희 씨 정말 미안해.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 없이 오해해서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사과 받아주지 않을 거 알지만 그래도 사과해야겠다 싶어서. 너 당장 안 일어나? 네가 뭔데 사과를 해? 아휴, 진짜 네가 아주 니네 엄마 속을 뒤집으라고 작정을 했구나. 이봐요, 할머니. 내 아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사리분별이 어렵다고 그쪽 집안에 사과하는 것을 뭐 인생의 큰 업적으로 생각하나 본데 당신 손녀딸이 우리 집에 와서 당한 것을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들을 소리 들은 것뿐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를 알고 덤볐어야지. 어디 귀하게 키워놓은 의사들 텁썩 붙잡아가지고 신분 상승이나 해볼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하냐고. 할머니야말로 그렇게 손녀 여식같이 키우지 마세요. 노인네라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말을 해도 너무 싸가지 없게 하네. 내 의사들 그런 집구석에 절대 장가 못 보내니까.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술에 취한 예비 신랑의 멱살을 붙들어 일으키면서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가라고 맞받아 소리를 쳤습니다. 혹시라도 화가 나신 할머니가 잘못되실까봐 전 그게 더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저희 할머니 정말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계시다가요. 쓸데없는 얘기 다 한 거냐 하시면서 예비시모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먼저 나서서 집안 자랑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너 같은 인간들 밟아주려고 그동안 내 아들 그렇게 열심히 키웠나 보다. 내 아들이 우리 손녀 아빠가 국회의원 아무개야. 어디서 감히 뭣도 없는 집안 주제에 나 잘났다고 집안 자랑이야. 평생의 업적이라고는 꼴랑 자기 아들 레지던트 하나 만들어 놓은 주제에 너 네 아들 병원 하나 개원해줄 돈은 있냐? 너야말로 며느리 하나 잘 물어가지고 네 아들 팔자 고쳐줄 심사는 아니었고 점잖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너희처럼 만만한 집구석처럼 보이든 어디 가서 자랑으로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할머니였는데 할머니의 입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마자 예비시모의 입이 떡하니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처음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조용히 핸드폰을 켜서 보여주셨죠. 할머니가 핸드폰을 산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핸드폰 배경을 보고 예비시모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할머니와 아버지, 오빠, 그리고 제가 나란히 나와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고, 너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숨기고 있었어? 아버지 이번에도 재선하시지 않으셨니? 너는 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나중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어른들끼리 이렇게 사이 민망해지게 참. 어르신도 시간도 늦었는데 일단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아들이 그냥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좀 무례를 일으킨 것 같은데 제가 내일 날 밝을 때 다시 와서 무슨 일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명을 할 테니까 절대 어르신이 오해하시는 그런 상황 아니고요. 그 며느리랑 뭔가 사소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어르신, 제가 절대 성품이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걸 그냥 어쩜 좋아. 사진까지 보고 나서야 저희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예비 시모는 그제야 저희 할머니를 붙잡고 후회가 막심한 얼굴로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고작 아버지의 직업 하나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런 사람을 심으로 모시고 살 뻔했었다니 참 기가 막히는데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더 어이가 없었겠어요. 진작에 말했으면 너 같은 인간들을 내가 살면서 한두 번 본 줄 알아?
자식 팔아서 어떻게든 팔자 고쳐보려고 하는 한심한 부모 같으니라고. 권력이면 눈부터 돌아가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 너랑 네 자식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든 말든 난 절대 신경 안 쓰지만 적어도 내 손녀딸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응? 이 밤에 뭐가 잘났다고 뻔뻔하게 여길 찾아와서 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처럼 그걸 숨기고 있어? 뻔뻔하게 끝까지 내 손녀딸 탓을 하는 거냐? 예비시모가 워낙 개념 없는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란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들었나 보죠. 무대포처럼 저와 할머니를 밀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비신랑도 자기 어머니의 그런 행동에 뒤늦게 술이 번쩍 깬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얘기는 충분히 하지 않았냐?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데 무려 국회의원이라면서 아들의 팔을 뿌리치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예비시모의 눈은 어딘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도 기겁을 하셨고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여기 집안에 어떤 미친 여자 하나가 함부로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는데 무단 침입으로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당장 빨리요. 어르신 일단 제 말 좀 들어달라. 오해가 너무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애들 사이에 결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진지했던 관계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할머니를 붙들고 얘기를 하던 예비시모를 앞에 두고 저희 할머니는 기어이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예비시모는 골목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자기 아들 손을 붙잡고 뭐 훔치다가 걸린 사람처럼 쏜살같이 저희 집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집 위치까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할머니와 저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CCTV 화면을 보여주고 저희가 신랑이 하는 장면, 술에 취한 예비 신랑이 밤에 찾아와 저희 집 앞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얘기를 모두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예비 시모의 얘기처럼 한때의 결혼 얘기까지 오갈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미친 여자가 언제라도 자기 욕심에 저희 집 대문을 다시 두드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진짜 미안해. 그깟 결혼이 뭐라고. 그깟 남자가 뭐 대수라고. 내가 진짜 미쳤었지. 왜 그 집에서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진작에 도망 안 치고 결국 일이 이 지경까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젊었을 때 크면서 그런 똥도 밟아봐야 다음번에 아 이게 똥이구나 하고 피해갈 줄도 아는 법이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피해가는 법부터 배우면 좋은 사람도 알아차리는 법이다. 자책하지 말아라. 제가 괜히 할머니한테까지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마음이 심란하기만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똥이든 된장이든 찍어 먹어봐야 다음번엔 안 찍어 먹지 않겠냐는 얘기요. 그래서 오늘도 용기 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 이제 정신 차리고 가족들이랑 잘 지내고 있거든요. 요즘엔 퇴원한 오빠랑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애 없이도 행복한 삶 살아보려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형, 저 이렇게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에 전 형과 아주 재밌게 놀았고 어머니랑도 사이가 좋았고요. 아버지는 시골의 여느 아버지들처럼 말로 애정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자주 형과 나를 데리고 시내에 나가 군것질거리를 사주곤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늘 소녀 같고 친구 같던 우리 엄마.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저랑 형과 재미있게 장난치는 모습이에요. 엄마는 저희 형제들과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를 여자아이처럼 꾸며주고 놀리기도 좋아했고요.
원래 잘 사는 집 딸이었다는데 아빠랑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하고 농촌까지 와서 살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시골에서 흔하지 않은 하얗고 예쁜 얼굴이라 뭘 해도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목을 끌었었대요. 농사의 농자도 몰랐지만 사교성이 좋아서 이 집 저 집 반찬도 잘 얻어먹고 마을 어른들도 싹싹한 엄마 덕분에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하셨고요. 아빠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만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제가 봐도 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고 볼 때마다 같이 있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그랬죠.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쳐서 제가 늘 울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엄마를 보면 늘 기분 나쁜 듯 웃음을 지으면서 너네 아빠랑 엄마가 결혼한 건 다 내 덕이야 알아? 내가 없으면 니네도 없었다고. 이리 와서 큰아버지 해봐라 큰아버지. 이런 식의 장난은 점점 도를 넘는다 싶을 정도로 자주 반복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빠한테 2만 원, 3만 원, 5만 원, 6만 원씩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그냥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아빠를 작정하고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면 젓가락으로 아빠를 쿡쿡 찔렀고 결국 점잖던 아빠도 화를 낼 수밖에 없게 괴롭히곤 했었죠. 한 달에 한두 번이던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더 심해져 갔습니다. 빌려간 돈이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항상 웃고 다니던 엄마도 당장 돈 다 받아내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표정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요. 그날은 결국 아빠가 엄마에게 돈을 다 받아내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되돌리고 싶고 후회하는 날이에요. 꿈에서도 늘 아빠를 말리지 못해서 울고 있는 제가 보이는 그날. 다 같이 맛있게 저녁을 먹고 저랑 형이 배트맨 슈퍼맨 흉내를 내면서 웃고 뛰어다니는데 얼큰하게 술에 취한 만수 아저씨가 왔어요. 야, 이 새끼는 좋겠다. 토끼 같은 자식들의 여우 같은 마누라에. 내가 그 선자리에 나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저런 미녀가 나올 줄 알았으면 당연히 내가 나갔지. 젠장, 술 더 가져와, 이 새끼야. 야, 애들 듣는데 욕 그만하고, 오늘은 술 말고 빌린 돈 좀 갚아라. 술 먹고 다닐 또 있으면 그간 꿔간 돈 좀 갚아 임마. 애들 엄마 볼 면목이 없다. 너 벌써 빌려간 돈이 97만 원이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런 쫌팽이 새끼가 그걸 다 세고 있었냐? 아 미친놈. 내 덕에 저런 마누라 얻었으면 나한테 평생 저라고 형님으로 모셔도 모자랄 판에 뭐? 야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으면 돈 줄 테니까 술 갖고 와. 와! 아이 열받네. 술 달라고 술. 우유부단한 아버지는 돈을 주겠다는 화답은 받아야겠고 그렇다고 독하게 행패 부리는 아저씨를 내치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난 말리는 형의 손을 뿌리치면서 소주 한 병을 가져와서 아저씨에게 내밀었죠. 자, 아저씨 집에 가서 먹어요. 가요. 아저씨 싫어요. 이제 오지 마세요. 뭐? 야, 집에 가서 뭐 이놈이 이제 보니까 눈깔이 돌았구만. 가정교육 잘 시켰다 이 새끼야. 친구 임마 네가 시켰냐? 이 새끼가 어딜 꼬라봐 이놈아. 눈 깜짝할 새 소주병은 던져져서 산산조각 났고 놀란 전 유리조각을 3개 밟아 엉엉 울고 난리가 났죠. 제가 오니까 형도 울고 엄만 저를 안고 박힌 유리조각을 빼고 소독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생긴 흉터는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상처가 생각보다 많이 깊었나 봐요. 그런데 이 흉터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아저씨를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그 생각을 30년 동안 했었네요. 제가 대현이 아빠한테 만수 씨한테 돈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지만 좀 심하잖아요. 매번 오면서 조금씩 돈 빌려가신 게 거의 100만 원이에요. 돈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일부러 이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민국이까지 다쳤는데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돈 돌려주시고 앞으로 저희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게 예쁘다 했더니 날 이딴 식으로 돼? 야, 그날 내가 저 새끼 대신 선자리에 나갔으면 넌 내 마누라 됐을 거라고 알아? 내가 네 서방이었다고 이게. 이 새끼야, 돈 받고 싶으면 네 마누라 오늘 내가 그만하라고. 야, 그만. 맨날 아버지를 쿡쿡 찌르던 그 젓가락이 오늘은 만수 아저씨를 다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미친놈이 겨우 한다는 게 젓가락이야, 이 미친놈이. 배를 다친 아저씨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미친, 열받아서 한다는 게 고작 젓가락질이냐? 야, 봐라, 네 남편이 고작 저런 놈이다. 아이고 참, 내일 보자 이 새끼야. 나랑 형은 아빠가 젓가락 하나로 악당을 물리쳤다고 만세를 부르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잠이 들었죠. 세상 행복했어요. 우리 아빠가 슈퍼맨 배트맨보다 더 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맨이지? 젓가락 파워맨? 우와, 젓가락 파워.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형이 잠들었어요. 잠에서 깼을 때 전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경찰차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경찰 여러 명이 집에 와서 아빠를 잡아갔습니다. 간밤에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갔던 만수 아저씨가 죽어서 아빠가 잡혀갔대요. 이제 벌을 받아야 해서 저희랑 같이 살 수가 없대요. 엄마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장난도 안 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내 탓이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엄마를 보면서 아무리 울어도 반짝이던 엄마의 눈동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십자 모양의 흉터가 생긴 발바닥이 아프다고 아무리 엄마를 흔들어도 엄만 쳐다보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는 모든 상황이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을 받아내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일이 그 지경은 안 됐을 텐데 하는 후에 만수 아저씨는 술에 취한 채 잠들었는데 젓가락에 다쳤다 보니 크게 통증은 없었나 봐요. 근데 뱃속은 그게 아니었던지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쇼크가 왔었대요. 아빠는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해야 했었는데 살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걸로 정상 참작되어 17년형을 받았대요. 17년을 아빠를 못 본다는 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간식은 누가 사줘 하고 물어봐도 형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형도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냉장고에서 김치도 꺼내주고 옆집 가서 반찬이랑 밥도 얻어와서 저를 먹여줬죠. 그리고 우리 예쁘고 빛나던 엄마는 혼자 우리를 돌봐줄 힘이 없었나 봐요. 집을 나간 엄마가 며칠 동안이나 안 보여서 내가 계속 우니까 형이 마을 어른들한테 엄마를 좀 찾아달라고 말했던 모양이에요. 다 같이 그때 엄마를 찾아준 마을 어른들에게 참 감사해요. 엄마는 늦은 시간 괴로운 마음에 마을 저수지 쪽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불량한 남자 무리들한테 쫓기셨는데 욕을 보이지 않으시려고 피하시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대요. 그 남자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며 죄가 없다고 했대요. 그때 엄마 모습이 한 번씩 기억이 나요. 평소보다 많이 불어 있어서 난 우리 엄마 아니라고 했는데 형이 우리 엄마 옷이랑 신발이 맞다고 울고 있었죠. 엄마 아니니까 보지 말라고 형이 눈을 가려줬습니다. 나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른들은 엄마한테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면서도 우리를 보면서 계속 울어주셨습니다. 형, 엄마는 왜 저기 들어간 거야? 엄마가 아빠 보고 싶었나 봐. 저번에 저 저수지에 보름달이 떴었는데 엄마가 아빠 얼굴 같다고 했었잖아. 근데 왜 어른들이 엄마한테 못 가게 하는 거야? 엄마 얼굴 예쁘게 해서 보여주신대. 지금은 좀 안 예쁜가 봐.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형은 나랑 1살 차이밖에 안 났는데 나를 지켜주려고 엄청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자기도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했었는데 말이죠. 아빠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마을에 친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수 아저씨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괴롭혔나 봐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면서 가족들이랑 등을 졌고 장례식장에도 엄마 오빠라는 사람이 잠깐 왔다 갔는데 우리를 물끄러미 한참 보고 그냥 바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우리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는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보육원이라는 새로운 집은 처음엔 너무 무섭고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냥 엄마 아빠가 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믿고 그래서 형한테 안겨서 많이 울면서 잤습니다. 보육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물건은 없고 모두의 물건만 있었습니다. 내 형인데 다른 아이들의 형도 되고 말이죠. 형은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내가 농담을 해도 잘 웃어주지도 않고요. 형을 웃기려고 웃긴 표정도 짓고 춤도 췄는데 잠깐씩 미소만 지어줬습니다. 보육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냈던 어느 날 그냥 봐도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잔뜩 사온 아줌마 아저씨가 왔어요. 내가 형을 웃기려고 개구리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걸 봤나 봐요. 밝고 개구진 아이라고 좋아하면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난 형이랑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2명은 필요 없고 형은 너무 말수가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나만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형이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귓속말로 저분들 따라가면 아빠를 자주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속아서 형한테 저 아저씨 아줌마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가고 싶어? 가지 마. 형, 저분들 따라가면 아빠도 자주 만나게 해주겠대. 나 아빠 보고 싶어. 형이랑 전화도 하게 해주고 자주 보육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 대안아, 민국이가 가고 싶어 하는데 보내주자. 2분이 자주 민국이 여기 오게 해주겠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형이니까 멋있게 보내주자. 우리 대안이. 쪼그려 오는 대안이 형을 뒤로 하고 아저씨 아줌마 차를 탔어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빠도 볼 수 있을 거니까 새로운 집으로 가는 게 정말 좋았어요. 형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지만 내가 아빠를 만나고 소식을 전해주면 되니까요. 따라간 그 집은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중학생 형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 형은 나를 보고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엄마 아빠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형이랑도 잘 지내라고 했죠. 따뜻하고 좋은 방도 생겼는데 장난치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새엄마 새아빠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별 대꾸를 하지 않았죠. 형이 보고 싶다고 해도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가자 했고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면 심하게 화를 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새로 생긴 아빠, 엄마까지 사라지는 건 싫었거든요. 형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사는 형이 나를 때리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퍽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형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형한테 전화라도 하고 싶었는데 절대 혼자서는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새벽에 자다가 잠에서 깼는데 화장실에 가려는데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어디부터 다치는 게 의심 안 받을까? 팔은 너무 약한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지는 게 어때? 다리 불거가 되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입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티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문제야. 데려온 지 2달이면 충분해. 전국에 과외 안 시킬 거야. 난 내 아들 꼭 외국으로 유학 보낼 거야. 고아 데려와서 밥 잘 먹여주는 것만 해도 제가 호강하는 거 알아? 범죄자 자식 주제. 호강하는 거라고. 우리 아니었으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고아 새끼라고. 정국이 미래만 생각해. 지 형도 버리고 좋다고 우리 따라왔는데 뭘? 이 정도면 저 처지에 호강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내 뒤에서 정국이 형도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나한테 속삭였어요.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야. 너 여기 있으면 절대 아빠도 형도 못 만나. 도망쳐. 난 그래도 믿기지가 않아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착하게 굴면 나를 잘 키워주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놀이공원에 가자고 정국이 형까지 4명이서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국이 형까지 가야 보험사에서 의심을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새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구가, 여기는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에 건너는 건널목이야. 신기하지? 저기까지 먼저 뛰어봐. 자, 뛰어! 싫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나를 살짝 떠밀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빨간불에 사람을 밀다니요. 정국이 형이 미리 잡아준 덕분에 넘어지긴 했지만 차에 치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었는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내가 덜 다쳐서 실망하는 얼굴들을 보고 정국이 형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이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얼른 도망가라고. 나도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뭘 다치지도 않고 그러냐고. 놀이공원은 기분 잡쳤다고 다음에 가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새엄마 새아빠가 자고 있을 때 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만 가방에 돈 3만 원이랑 위아래 옷 하나씩을 넣어줬어요. 잡히지 말고 다치게 해서 미안해.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 지옥에서 탈출을 했어요. 아파트에서 나와서 작은 가방을 들고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을 쳤고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말하기도 싫은 삶이었어요. 낮엔 길에 돌아다니면서 잡혀갈까봐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건물 옥상이나 비상계단 같은 데서 시간을 보냈고요. 아직 가을이었지만 밤이 되면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형이 같이 부르고 놀았던 만화 주제가 노래. 내가 왜 바보같이 형을 떠났을까? 형은 지금 뭘 할까 생각하면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밤이 되고 어둑해지면 편의점에 가서 빵 하나를 사서 조금씩 입 안에서 녹여 먹었어요. 가끔 좋은 형이나 누나를 만나면 먹을 걸 좀 나눠주거나 해서 어떻게든 먹고는 살았는데 정말 잘 곳이 없는 삶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는 아들, 딸 있잖아요. 아빠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난 돈 많은 아빠, 엄마 부러운 적은 없어요. 저렇게 화내고 싸울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워요.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에서 난 엄마 냄새, 간식을 꼭 쥐어주시던 아빠의 커다란 손. 한동안 타임슬립 드라마가 많이 나왔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전 절대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엄마 아빠랑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든 그날의 사고를 막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의 저보다 정말 더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데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너무 슬퍼요. 상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감고 운이 좋으면 운수가 나오는 곳도 있었고요. 목마르면 화장실에서 물도 마시고 그러다가 껌 파는 애들일도 알게 돼서 사실 껌도 팔아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껌팔이라고 하면 진짜 아무도 안 믿을 텐데 내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더 있으면 또 몸을 다치는 방법들로 돈을 벌게 하려고 해서 보육원으로 돌아갈 차비가 모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죠. 저도 이게 다 꾸며낸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보육원에서 나온 지 9개월 만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빨리 돌아가면 양부모가 보육원으로 찾아와서 끌고 갈까봐 너무 겁이 났거든요. 법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하기엔 그때 전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을 거라는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죠. 나올 땐 나와 돌아갈 때의 나는 완전히 다른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해맑은 민국이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것에 열광하고 히어로를 좋아하던 민국이는 예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죠. 드디어 형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나를 기쁘게 했습니다. 원장님은 처음에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원장님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우니까 세상에 민국이니 하고 안아주셨습니다. 원장님, 저 그 아줌마 아저씨한테 보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래, 민국아, 내가 미안하다. 그 사람들 다 잡혀갔으니까 너 어디 보내지 않을 거야. 울지 마라. 세상에 왜 이렇게 뼈밖에 안 남았니? 어떻게 돌아다녔어, 응?
원장님, 형은 어딨어요? 왜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형이 많이 화났어요? 형은요? 형은 좋은 가정에 입양되었단다. 입양된 지 3개월 정도 됐어. 너를 데려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었던 걸 알고 대한이가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어하면서 지냈는지 몰라. 계속 걱정만 하다가 꼭 다시 돌아올 거라고 계속 기다릴 거라고 했는데 5개월이 넘어가니 대한이도 많이 지친 것 같더라. 나중에 혹시라도 민국이 네가 돌아오면 형이 꼭 다시 찾으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 형, 내가 잘못했어. 어딨어, 형? 그날 몇 시간을 울다가 탈진해서 잠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형을 만나기 위한 끈질긴 내 노력은 시작됐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을 꼭 믿고서 꼭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진 않았지만 형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운 내가 되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요. 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또 다른 양부모를 만나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다양한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까지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보육원은 성인이 되면 나와야 했기에 많은 고민을 했죠. 근데 사회에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공부에 흥미도 없었거든요. 돈을 모아야 하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찾았습니다. 인력사무소 같은 곳에 출근해서 막노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양부모 때문에 다친 다리는 사실 아직도 좀 불편했지만 막노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 다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서도 신임을 얻게 됐고요. 저만 계속 찾는 업주분들도 계셨습니다.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리가 안 좋은데 심리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 복지 혜택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는 일하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제가 일하는 걸 엄청 꼼꼼하게 지켜보시더라고요.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하고 일만 열심히 했어요. 2-3번 더 나를 지켜보다가 드디어 말을 거셨습니다. 명규 아저씨라는 이 아저씨는 네가 지금 젊지만 계속 이렇게 일하다 보면 더 몸 망가질 거다 얘기해 주시면서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괜찮은 사람 있나 싶어 인력사무소 한번 나와봤는데 너 평판 좋더라. 너 손재주는 좋냐? 라고 물어보셨죠. 네, 손재주는 있는 편인데 제가 어릴 때 다쳐서 다리가 좀 불편한데 괜찮을까요? 야, 그건 몸이 불편한 측에도 못 껴. 서 있는 거 괜찮으면 너도 도배 한번 배워볼래? 돈도 괜찮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은데. 별 기대 없이 아저씨한테 배워서 시험을 쳤는데 한 번에 붙어서 도배 기능사를 땄어요. 막 사는 인생 같았는데 또 이렇게 자격증이 생기고 하니까 뭔가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아저씨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도배 일이 참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닥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지만요. 보수도 괜찮고 도배를 해주고 만나게 되는 집주인 또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들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누렇고 얼룩진 벽지 대신 깔끔하고 밝아진 실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우아하고 입이 떡 벌어지기도 하고요. 기분 좋아진 얼굴이었는데 그게 나한테 많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한평생 뭔가 내 것이라고는 없는 인생, 있어도 항상 나눠야 하고 가족마저도 없는 고루한 인생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나면 내 과거까지도 하얗게 밝아지는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일하고 나면 늘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도 나의 자부심 중 하나고요. 연차가 쌓이니까 그러니까 경력이라고 하죠. 15년 차가 되니까 소문이 많이 나서 거의 업계의 최고 페이를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이제는 돈도 많이 모아뒀는데 여유가 생기면 늘 형을 찾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비슷한 사람조차 찾질 못했습니다.
내가 양부모 따라가겠다고 하고 갔을 때 쪼그려 울던 그 형은 일주일 넘게 밥도 잘 못 먹고 너무 힘들어 했대요. 나도 가서 형이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는데 남겨진 형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걸까요? 15년을 부지런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지만 늘 그리움을 달고 사는 삶. 다른 날은 그래도 괜찮은데 제일 심한 게 명절, 성탄절 뭐 이런 날들이었죠. 그런데 하루는 명규 아저씨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밥도 챙겨주시더라고요. 밥만 얻어먹기 미안해서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해드렸죠. 그러다가 아저씨 딸이랑 알게 됐어요. 처음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눈치도 많이 주고 왜 남의 집에 눈치 없이 와서 밥 먹고 이러느냐는 듯한 따가운 표정과 말투 때문이었죠. 사무직에 근무한다는 말을 왜 이렇게 떽떽거리면서 하는지 아마 서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한 1년을 아웅다웅 하다가 걔가 갑자기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싶었지만 뭐 별거 없다는 듯 시크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심드렁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기 시작했죠. 어릴 때 얘기, 원래 성격이 이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혼자 놔두고 엄마가 바람나서 집 나가고 나서부터 아빠한테 살가운 표정이 어렵다더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안쓰러운데 좋은 소리도 간이 미치겠다고요. 된장을 맛있게 끓여주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나서 고민 중이었대요. 근데 아저씨가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잘 드시길래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얘기 듣더니 애가 펑펑 우는 게 아니겠어요? 괜한 얘기했나 미안하다 하고 집에 그냥 갔죠. 근데 다음날 애가 또 틱틱거리는 거예요. 좀 짜증나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손을 콱 잡더라고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손이 차갑고 식은땀도 나는데 애가 몸이 차가운가 하고 생각하다가 왜 하니까 눈물이 또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난 많이 외로운 사람인데 너도 그런 것 같다. 네가 싫어서 심술 부린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난 집안 얘기, 내 속마음들을 편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이 지금까지 살았고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밤새도록 많이 웃고 많이 울었어. 설레더라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하고 개운하더라. 난 너랑 있는 게 좋은데 넌 어때?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너, 나 다리 불편한 거 알아? 못 걷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떠냐? 너희 아버지가 싫어하지 않을까? 주미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날 때인지도 모르겠고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저씨도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이제 다시 보지 말자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내 가족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저씨마저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네가 괜찮다고 먼저 만나보라고 한 건 사실 아버지야. 아저씨가 나를 소개했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처럼 몸도 불편한 사람을 만나보라 할 리가 없다. 아니다. 아니지. 라고 했어요. 아빠는 살아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대화가 잘 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하시더라. 근데 나도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가 그렇더라고. 항상 뭔가 외로워 보이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아빠랑 나한테 더 잘하려는 것도 보이고. 근데 그게 밉지 않더라고. 너한테 일부러 화도 내고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넌 항상 나한테 져주고 말도 잘 걸고 하더라. 난 네가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때? 두 손을 꼭 쥐고 얘기하다가 훌쩍훌쩍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이후로 여자를 아는 건 처음이었죠. 엄마처럼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정말 오랜만에 사람 온기를 피부로 느껴봤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 형이랑 있을 때의 그 온기, 나도 가족이란 게 생길 수 있다는 걸까? 나도 너 좋아.
같이 대화를 나눠도 숨기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얘기하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엄마같이 따뜻하기도 하고 봄 햇살처럼 설레이기도 했죠. 사랑이란 게 참 이상하게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빠가 소개해주기 전에 먼저 나를 골목길에서 봤었는데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나눠주는 걸 봤었대요. 그때 참 괜찮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네요. 상황이 잘 되지 않아서 딱 3번밖에 못 챙겨줬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니 정말 사람은 평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행운이 따르기도 하고 행운이 그 사람을 비켜가기도 하고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 같았는데 점점 그 사람을 알고 나니까 더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지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함께 있고 싶어졌어요. 같이 오래 사귀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그렇다고 했는데 나랑 주미는 늘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규 아저씨랑 같이 일하러 가는데 아저씨한테 넌지시 저 수민이가 정말 좋은데 제가 사위가 돼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세상에. 아저씨가 단호하게 아니 그럼 안 하려고 했냐라고 혼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같이 운전해서 가다 퍽 무리하게 끼어들게 하는 차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몸이 엄청난 충격의 반동으로 이리저리 막 튕겨져졌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소소하게 알아가기 시작한 행복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제 눈에 보인 건 아저씨가 차 유리에 머리를 3개 박아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사고라니요.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은데 주미야 울지 마.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보세요, 환자분. 환자분 괜찮으세요? 보호자 있습니까? 이 환자 보호자 오세요. 내 발쪽을 살펴보다 이 흉터는 혹시 이 환자 이름이 이명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 맞나요? 아니에요. 이명규는 저희 아빠고요. 이 환자는 김민국이에요. 민국이가 맞나요? 혹시 이 환자 나이가 어떻게 돼요? 37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 있나요? 이 사람은 뭐지? 어딘가 되게 낯익은 얼굴인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민국이랑 참 많이 닮았는데. 김민국 씨, 정신 차려보세요. 형, 아빠, 엄마, 아저씨 가지 마세요. 주미야, 어떡하지? 김민국 씨 부인 되시나요? 부인은 아니고 여자친구예요. 곧 결혼할 사이고요. 둘 다 괜찮을까요?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 쪽이 약간 골절이 되셔서요. 마취 후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진 머리에 피가 좀 고이셨는데 그렇게 위험한 부분은 아니라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요. 혹시 김민국 씨 발에 흉터가 있던데 혹시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계실까요? 어렸을 때 소주병을 잘못 밟아서 십자 모양으로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의사가 끄끄거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민구가 대한이 형이야. 기억나? 너 다리 왜 이렇게 많이 다쳤어? 형이 다 고쳐줄게. 정신 좀 차려봐. 전 그렇게 형을 만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내가 대한이 형이란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찾던 형이 이렇게 나타나다니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늘 믿고 기도하고 살았었는데 사고 나고 형을 만나게 되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얼굴도 꼬집고 뺨도 때렸어요. 야, 아프잖아. 하지 마. 형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미안하다. 네가 가고 나서 보육원으로 외삼촌이 찾아오셨어. 엄마 장례식 때 왔던 그 남자 어른 기억나지? 해외 나가기 전에 우리 얼굴 보러 오셨다가
너가 없어지고 내가 망가져가는 거 보시고는 외국 나가실 때 날 데리고 가셨어. 나한텐 생명의 은인이야. 원래 외갓집에서 엄마를 엄청 아끼셨대. 엄마 결혼 때문에 반대하다가 사이가 서먹해졌는데 도저히 다른 분들은 마음 아파서 장례식까진 못 오셨대. 집안 어른들이랑 상의해서 몇 주 내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네가 먼저 입양되는 바람에 상황이 다 틀어진 거지 뭐.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형 앞에서 보험 사기단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다리 다치고 계단에서 자고 껌파리하고 살았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입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형 의사 된대. 정말 멋있다. 형, 나는 잘못 살았어. 미안해. 내가 그때 형 버리고 가지만 않았어도 형도 안 괴롭고 다 괜찮았을 텐데. 형, 나 잘 살진 못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형 다시 만나려고, 꼭 다시 만나려고.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네 다리 꼭 제대로 고쳐줄게. 난 네가 살아있기만을 바랬다. 혹시나 안 좋은 일 당해서 죽지만 않았길 수십 년 바랬는데 미국에서 널 찾는데 한계가 있어서 3년 전부터 한국 들어와 있었는데 네가 환자로 실려올 줄 꿈에도 몰랐어. 민구가 그래도 덕분에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정말 재밌게 살자. 난 이제 정말 여한이 없을 정도로 왁자지껄한 집에서 살게 됐고요. 다행히 명규 아저씨,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무사히 회복하셨고 나도 다리가 거의 완치되어서 무사히 결혼식을 형이랑 한 달 차이로 했어요. 아니 형은 그 바쁜 의사를 하면서도 속도 위반으로 형수님이 조카까지 임신해 있었더라고요. 한국에 나 찾으러 와서 나 말고 영혼의 반쪽을 먼저 찾아가지고 좀 괘씸하지만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형수랑 주미가 잘 이해해줘서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모아둔 돈 합치고 외삼촌도 돈 좀 보태주셔서 크고 좋은 집에서 장인어른도 모시고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리고 다쳐서 찾은 형이지만 그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요. 어릴 적 사고로 비관하고만 있었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처럼 절대 흘러갈 수 없었을 거라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재를 열심히 살되 미래에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은 믿는 만큼 꼭 이루어지니까요.